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일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12년의 역사 가운데 약 10년의 역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스스로가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환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란 용어를 단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용도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혼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을 굳이 찾자면 여기 있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셀프 서비스라는 특징이고 또 하나가 일라스티시티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IT를 활용한다는 뜻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순식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과를 놓고 보자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기본적인 의도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IT 리소스가 더 필요한 경우에 예전 같으면 필요한 만큼의 플래닝을 해야 되고 구매 주문을 내야 되고 필요한 만큼의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고 가동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과 병합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과 인력과 심지어 부동산 자금이 다 필요한 종류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 역량이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확장한다는 과정이 다시 말하자면 큰 시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즉 IT 리소스의 수요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프로세스적인 간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전기나 상수도를 사용할 때 필요한 플러그를 아울렛에 연결하거나 또는 수도 꼭지를 트는 것만으로 필요한 요구가 달성될 수 있죠. 이것이 수자원을 조금 더 필요로 한다고 어느 수원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수해서 어떻게 나에게 가져올까 하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클라우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적인 간편성을 한 가지 추구했다면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간편성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예측할 때 약 100여 대 분량의 가상머신이 있으면 충분할 줄로 알았던 어떤 사업이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1000대의 용량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 다음 달 갔더니 갑자기 10대의 용량만 필요하다거나 이런 형태의 들쭉날쭉한 IT 용량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이것이 엄청난 기술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늘 드는 비유인데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을 1년에 한두 번씩 공개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 혹시나 지인의 이름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이트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보는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서버 비지라는 말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죠. 사실 정말 서비스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고객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설령 어떤 사람의 고객도 존재하지 않고 한 명도 없이 팔이 날리는 사이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일라스티시티입니다. 흔히 클라우드를 왜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들자면 바로 이 두 가지의 합리적인 IT 사용 패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랫동안 기다려서 필요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종류의 IT 자원을 어렵게 구하는 이 과정도 불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시점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할 때 바로 클라우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왜 셀프 서비스가 이렇게 중요했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라이선스를 주로 판매해오던 회사였으니까 당연히 여러 단계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 단계가 있고 테스트 단계가 있고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 단계가 있고 양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부서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발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개발 부서는 개발 부서대로 테스트는 테스트 부서대로 모든 부서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초기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만큼의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으로나 많은 불합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활용하는 패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양산 단계에서 이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이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확보해서 사용하시고 나중에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중간 과정 없이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만큼의 프로세스적인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라스티시티는 주로 기술적인 요인을 보자면 많은 기술적 발전에서 특히 가상화의 장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클라우드와 가상화를 혼용하는 경우, 특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주 불행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왜 예전에 비해서 수요 탄력성이 이만큼 기술적으로 커버가 됐는가?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가상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물리적인 자원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개의 논리적인 자원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이 이유는 전통적인 IT를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리소스나 IT 자원들이 평소에는 남아돕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 사이트 같으면 평소에는 사용자가 거의 드나들지 않는 IT 자원이 남아도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너무 많은 요구가 한꺼번에 들이닥치죠. 이 현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평소 같으면 남아도는 이 자원들을 논리적인 여러 개의 자원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역량이 더 생기게 되죠. 흔히 가상화를 하게 되면 물리적인 머신 하나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머신으로 나누어 보고 사용자는 이것이 물리 머신인지 논리 머신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배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만 가지고 그만큼 탄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드가 성공하게 된 다른 이유를 따져보면 이 탄력성이 단순히 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 조직이라거나 한 국가라거나 심지어 전 지구적 스케일로 IT 활용도를 잘 따져보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한낮에 IT를 한참 활용하고 있을 시간에 저쪽 유럽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밤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낮 시간만큼 많은 사용자가 있을 리는 없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시간에 저쪽에서 그만큼 유효 자원이 있다는 뜻이죠. 이 자원들을 전 지구적으로 묶어서 유효 자원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주 초에는 많이 사용되다가 주 말에는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라든지 명절이나 또는 중요한 공휴일에는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가 다른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잘 따져서 종합적으로 전 지구적 스케일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IT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일러스티시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화의 효력이 실제 더 큰 효력으로 발휘되는 것들은 보면 이와 같이 서로 편차를 가진 IT 활용도의 패턴, 즉 위치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명절의 유무에 따라서 이런 IT 활용의 패턴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것을 잘 묶어서 전 지구적 스케일로 활용하다 보면 그만큼 일러스티시티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자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클라우드를 처음에 홍보할 때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그만큼 IT 비용이 줄어든다는 식의 잘못된 홍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 IT의 활용도가 워낙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을 개선해서 얻는 그만큼의 비용 효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보자면 IT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에서 IT를 빌려 쓰자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말과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적은 규모의 적은 자본을 가진 단지 작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 전력을 빌렸을 때 한국전력과 여러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와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도 전 지구적 스케일의 서비스를 하려다 보면 엄청난 집적도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쓴다는 식으로 IT의 개념을 바꾼 것이지 마치 정수기를 빌려 쓰면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실제 경비가 적게 드는가, 그것은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클라우드에서부터 얻고자 하는 바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저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름만 클라우드라고 붙인 수많은 조직을 봅니다. 엊그제까지 단순 호스팅을 하던 업체가 갑자기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로 바뀐 사례도 많이 보고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이 클라우드가 아니라고 말할 확실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다면 적어도 나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제공하는 또는 이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클라우드는 아니구나라는 어떤 수준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히 발전한 IT 조직일수록 우리도 클라우드 해요 라고 말하는 조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생각은 우리 조직도 가상화 충분히 받아들였고 기술적으로 가상화를 많이 채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클라우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뜻있는 분들은 클라우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IT 전문가 미하라는 분이 쓴 최근의 글을 하나 인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특징을 적어놨는데, 첫째가 infinite scalability. 이 말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IT 자원을 요청해도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이건 사실 어느 한순간적으로 보자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요구가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리 리질리언트 워크로드인가. 이 말은 내 서비스를 어느 누군가에서 빌려 쓰는데 우리가 마치 여름철에 한전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일시에 전력이 다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을 보자면 단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용으로 변압기가 폭발한다든지 여러 이유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극복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모자랄 때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한 곳의 데이터 센터가 무슨 이유로 폭격을 받아서 데이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데이터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스트 최적화된 IT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가? 그래야만 빌려서는 진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특성은 단순한 특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IT를 빌려 쓸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기대는 가지고 빌려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빌려 쓸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짜 장점이 뭐냐, 단순히 비용이 조금 줄었다 이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사실 전기 전력이나 수자원을 관리해서 우리에게 식수가 될 만한 수준으로 소독해서 보내주는 이 시스템들은 간단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고도의 기술을 지금도 열심히 개발해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고급 기술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여러분의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여유를 거기에서 얻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먼저 고민하고 도입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혁신을 하고 싶은데 IT 자원이 부족해서 혁신을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 회사나 조직의 비즈니스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싶은데 IT가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클라우드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 조직들이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IDC가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몇 페이지짜리 요약본에 있는 한 패러그래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2016년 말까지 구매자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약 40% 정도의 구매자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IT를 직접 구입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조직이 앞으로는 누군가에게서 대규모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약 40%쯤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25%라고 하는 말은 실제 IT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죠. 그죠? 그 경비로 따지자면 약 25% 정도까지가 클라우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측은 제가 예측 전문가도 아니고 IDC라는 고마운 조직이 미리 예측을 해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이 예측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클라우드를 우선으로, 즉 IT를 스스로 소유하지 않고 남에게서 빌려서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3대 특성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항상 쓸 수 있는가? 혹시나 고장이나 또는 서비스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날 만한 대처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굳이 내가 그만한 설비나 환경을 구축하기보다는 남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가? 이런 세 가지 면들을 충분히 제공할 때 여러분이 다른 곳에 IT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클라우드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I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의 차이를 뜻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하는 IT에서 빌려 쓰는 IT로 바뀌면서 대규모의 수요에 대한 요구나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 공급자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으로 계산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류의 워크로드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글쎄요, 사실 우리가 크게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예를 클라우드로 옮기십시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나
여러 발전소 또는 송배전망이 아무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도 여전히 중요한 기관에는 자가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실 만한 일이죠.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1년에 단 5분이라도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에 차질이 발생해서 이 병원이나 또는 이 국가안보 시스템에 중단되는 위험이 있다면 그 대책은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리 안정적인 공급망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이 생각도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나 데이터를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져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할 내용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여기서 말씀드린 시큐리티는 우리가 일상적인 IT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보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큐리티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이나 신뢰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남에게 맡겼을 때 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본질이라는 거죠.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없는가?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딴 용도로 쓰진 않는가? 또는 보안을 한다고 하면서 어설픈 보안만 해놨다가 강도가 들이닥쳐서 내 데이터가 포함된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가져가 버리진 않을까? 이런 종류의 모든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고민되어야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가 다 클라우드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이 공통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견해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 흔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분류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클라우드에 맡기면 비용 효율적인 면이 있더라도 도저히 남에게 믿고 맡겨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냐?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드리건데 클라우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모든 IT 자원을 무조건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클라우드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안 쓰시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클라우드 공급자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차라리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를 스스로 분류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좋은지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클라우드 공급자는 여러분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보안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리해서 적절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이 전략을 설명드릴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첫 번째 출발점이자 최고의 지향점이 바로 이 점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역시 미하라는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인하우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처럼 흉내낸 것은 기껏해야 수족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규모의 경제나 가상화나 또는 기술적인 성숙도를 통해서 그 정도의 워크로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들은 대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얼마나 가져다 쓸 수 있는가를 비교해 볼 때 수족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유연성에 비하면 대양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스케일러빌리티나 리질리언스나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주요 목표로 클라우드를 채택하신다면 물론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개선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수준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관 수준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도의 목표를 가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양을 목표로 한 정도의 효율성인지 아니면 수족관 수준의 효율성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오해가 있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IT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기만 하면 모든 클라우드의 장점이 갑자기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 비교를 하자면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갑자기 자전거가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어차피 설계도 그렇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도 그렇고 최고 속력이 고속도로를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클라우드를 맞이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워크로드는 전혀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었고 그 환경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클라우드다운 클라우드 활용이 되는지를 신경 쓰고 만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하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채택할 때 어느 날 갑자기 IT의 효율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어떤 단계적인 전략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환경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문제가 사실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인하우스 IT를 가진 조직이라면 CIO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IT 기술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IT를 남에게서 빌려 쓰기 시작하면 CIO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산 조직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역할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IT에 비하면 클라우드 시대의 IT 조직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해야만 생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 진짜 도움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은 클라우드 레스트 전략보다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민간에서 이런 데이터 분류 사례를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위주로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여기 세 나라입니다. 영국과 호주, 미국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정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데이터 분류의 중요한 원칙들을 클라우드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거나 새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같으면 2014년에 새로운 그 데이터 분류 기준을 내놨는데 그 기준의 목표가 아주 놀랍습니다. 약 90% 정도를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류 스킴을 바꿨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고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즉 클라우드에 올려서 남에게 믿고 위탁해서 운영해도 될 만한 데이터가 90% 가까이 되도록 데이터를 분류하는 관점을 바꿔버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전향적이고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아니지만 호주만 하더라도 언클래시파이드, 이게 거의 퍼블릭 데이터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분류되는 데이터가 약 70% 가까이 되도록, 또 프로텍티드 데이터가 약 20%, 시크릿이 약 10% 해서 이 중에 핑크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전부 다 클라우드 친화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들인데요. 이 3국의 특징들을 잘 보시면 데이터 분류 스킴이 기본적으로 약 80%에 가까운 데이터가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해도 괜찮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분류될 수 있도록 분류 스킴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사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여러분의 IT 워크로드를 옮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스케일러블하고 일래스틱하고 모든 장점이 갑자기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IT 환경에서 개발되고 운영되어 온 많은 시스템들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이 고속도로의 존재를 모르고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클라우드 최적화와 클라우드가 가능한 정도의 시스템이냐는 걸 구분할 때 클라우드에 그냥 어느 정도 동작하는 정도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상머신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워크로드를 그리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옮겼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스케일러빌리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클라우드는 어쩔 수 없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한 조직만을 위한 클라우드이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를 공유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고, 이 환경을 위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은 전통적으로 인하우스 IT, 즉 한정된 영역 내에서 한정된 조직 내에서만 사용하는 IT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교육이나 또는 여러 훈련을 통해서 많이 기술자들을 양산해야만 진짜 클라우드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환경에서 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것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SaaS라고 하는 분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입니다. 가능하다면 SaaS를 채택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클라우드 공급자들이 이 SaaS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리질리언시나 스케일러빌리티나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최대한 고려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머신에 구입하고 설치 가능한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클라우드 버전이 기능이 조금 다르거나 또는 거의 유사하더라도 별도로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능을 얻는 것은 다른 종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자가 미리 구현한 것이 바로 SaaS였다는 뜻입니다. 개발 환경도 마찬가지로 파스를 많이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력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IT 조직이 구성원들의 IT 환경들을 통제하고 새로운 종류의 머신이나 소프트웨어가 왔을 때 여러분이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혁신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전체적인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 것인가. IT 자체의 효율성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옳은 어프로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각국 정부들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가 여기 몇 가지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설명이나 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프로치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류를 제일 먼저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IT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 분류 스킴을 도입했고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고요. 한국 정부도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KICT 플랜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정책 만드시는 분들에게 약간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목을 골랐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의 중요도가 상중하인가 뿐만 아니라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지를 애초에 담벼락을 친 것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즉 중앙정부기관은 스스로 구축한 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를 쓰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대한 자유도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 수준으로 클라우드 정책을 가게 되면 비교적 마음 편하게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영역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정도 영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영역도 0%에서 저 정도로 오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중앙정부가 다루는 데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G클라우드에 가야 되느냐, 왜 수도권에 가두려고 하느냐, 대량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써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IT 사용의 합리성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시는 것이고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스케일러빌리티나 리질리언시나 보건 능력이나 또는 코스트 최적화된 전 지구적 스케일로 코스트 최적화된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 출발점이 어떤 종류의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통제하기보다는 데이터의 분류라고 하는 정확한 스킴을 더욱더 강화해서 더 넓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